안녕하세요.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비자를 위한 손해상사의 모임 소사모의 이윤석 손해상사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고 나는 건 정말 많은데 네, 내가 사고 나는 건 사실 일생에 몇 번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고 나면은 일단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잘 모르겠고 네, 보상도 어디까지 받아야 되며 얼마를 받는 게 좀 합리적인 건지,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지, 연말이나 혹은 월말에 보험금 합의를 더 많이 해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정말 가능한 건지, 입원하고 통원으로 치료하는 합의금 자체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과연 내 카차는 정말 걸어야 되는 건지, 이 내 카차에 끌려가는 게 눈탱이 맞는 건 아닌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거든요. 네. 오늘은 이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뒤에서 쿵 박았습니다. 100대형 사고, 그 다음에 100대형 사고가 아닌 사고들, 네. 이 경우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사고 났을 당시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은 이제 제가 2004년도에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내 과실이 없다라고 하면 내릴 때 우리 국민 룰이 있었죠. 정해져있네. 이거 목 잡고 다니는 거. 네. 이거는 이제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 숙이고 있는군요. 네, 기절한 거죠. 그래서 똑똑 두드려도 대답 없이 기절하고 있어라 운전석에서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요즘 사실 경상사고로 인해서 누워라 왜 안 눕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잘못됐다는 건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100대형 사고입니다. 뒤에서 갑자기 누가 받았다 라고 하면 사실 그 경우에는 요즘에 블랙박스가 다 있잖아요. 네. 있기 때문에 내가 충격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도 블랙박스에 기록이 될 것이고, 뭐 사고 내용, 과실 이런 것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분 받았으면은 일단 몸이 좀 괜찮은지 확인해 보시고, 주변에 동승자가 있으면 괜찮은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 모르니까 차 안에 있는 어떤 귀중품 같은 게 있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대물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고가의 물건인데 이게 차에 왜 있었냐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찍어 두시고 그다음 내려가지고, 그럼 가해자 내리겠죠. 내려서 이 가해자가 본인이 가해자임을 인지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할 확률이 50%. 아니 왜 가다가 갑자기 소요? 라고 물어보면서 생트집을 잡을 확률이 또 50%겠죠. 그래서 내 블랙박스가 있다면 SD카드를 빼놓고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 블랙박스가 없다, 그러면 상대방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또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본인이 좀 불리할 경우에는 나중에 SD카드가 없었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아유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블랙박스 안에 SD카드는 잘 꽂혀 있나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블랙박스를 통해서 풀어야 되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 초기예요. 그렇죠. 사고 초기에 SD 사고 카드를 초기. 확인해라. 가해자의. 네. 아, 굉장히 꿀팁이네요. 네, 왜냐면 그게 이제 나중에 말이 바뀌어요. 블랙박스는 있었는데 가해자가 본인이 좀 불리하다 싶으면은 아이쿠 SD카드가 없었네요, 또는 뭐 고장이 나 있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두시는 게 좋고, 그것도 저도 안 된다 그러면 그럼 일단 CCTV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사고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첫 번째죠. 근데 이거는 사실 100대 빵이든 뭐 7대 3, 5대 5 쌍방 과실이든 분명히 그 과실이 있을 경우에 또는 과실이 잡힐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해자의 인성 또는 사고 내용을 봤을 때 과실이 문제가 되겠다 싶으시면 내 블랙박스, 상대방의 블랙박스 CCTV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실 때 내 네. 차량에 네. 고가의 어떤 물건이 네.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이건 네. 무슨 의미인가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제 차에 고가의 노트북이 들어있었어요. 네. 그게 파손됐어도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나요? 그 대물 처리를 하셔야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노트북에 대해 처리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약관에서 이게 소지품이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한데, 법률상 배상 책임 기준에서 본다면 사실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약관상 기준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약관은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기 위한 범위고 법률상 배상 책임은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법률상 책임 중에서 약관으로 인수하기로 한 책임 부분만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고가의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기록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딱 났어요. 네. 내릴 때 가장 경황이 없잖아요. 네. 뭔가를 좀 챙겨야 될 게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챙기셔야 될 점은 뭐 아무래도 상대방과 내 몸의 상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쌍방이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 100대 빵이라면 여러분들이 가해자의 몸 상태를 그렇게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쌍방이라면 상대방이 만약에 9대 1이다. 내 과실이 10, 상대방 과실이 90이다. 상대방의 나쁜 마음을 먹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과실과 관계없이 치료비는 일단 무조건 해주게 됩니다. 근데 가해자가 좀 아는 사람이라서 몸도 괜찮으면서
고가의 한방 치료로 주구장창 받았다. 그러면은 치료비가 온팡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골치를 썰을 수도 있겠죠. 누워가지고 내 과실 조정해 달라, 보상해 달라, 나 이대로 손을 못 보겠다. 본인이 잘못했다더라도 금전적인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 났을 때 상대방이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에 충격을 받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가급적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사고가 나고 나면 감정 싸움이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잘못이 있든 없든 먼저 가서 미소를 띄우며 뭐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십니까? 먼저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분위기를 좀 좋게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어디가 정말 불편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함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저처럼 멋있는 미소를 띄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노력하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좀 무섭게 생긴 사람은 굉장히 멋있는 미소를 띄우고 갔음에도 네. 굉장히 경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자체가 수사로 인식이 되는 거죠. 스스로. 또는 조사 이런 걸로 인식이 될 수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고가 나자마자 가장 경황이 없을 때 네. 가장 진솔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상대방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릴 때 핸드폰 영상을 켜놓고 기록을 하면서 내려서 상대방의 대화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 사고 현장이라든가 이런 걸 바로 영상으로 남겨놓는 건 굉장히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상을 남기는 것도 좋은데요. 그럼 기술이 필요하겠죠. 내리자마자 핸드폰부터 들이민다면 일단 감정 싸움이 좀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방금 이렇게 PD님께서 PD님께서 여기 줌을 꽂고 포켓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네. 네. 카메라 나오게 네. 이렇게 촬영을 하고 네. 꿀팁을 주시네요. 이거 괜찮네요. 네, 남색 티에 흰색 핸드폰이라서 누가 봐도 촬영이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비슷한 색깔로 맞춰서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기록들을 남겨야 되잖아요. 네. 어떤 기록을 어떻게 남기는 게 가장 현명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핸드폰으로 뭐 촬영이 가능하시면 촬영하셔도 되고 블랙박스를 챙겨 두시면 그 자체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차량이 파손됐을 때 많이 파손돼서 이제 공업사로 레카차가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가급적이면 보험사에서 부르는 레카차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레카차를 부르지 않고 내 차가 많이 파손됐지만은 운행은 가능하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본인 차를 운행해가지고 목적지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레카차가 보통 오면 보험회사에서 연결되어 있는 레카차가 이를 이용하는 게 속된 말로 덤탱이를 안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문제는 보통 이제 공업사로 보낼 때 보험사에 연계되어 있는 공업사로 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보험사에서 연계되어 있는 공업사 분들이 글쎄요, 그렇게 서비스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제조사에 그냥 센터로 가가지고 수리하는 게 가장 깔끔하더라고요. 보험사에 제휴되어 있는 서비스 센터로 네. 가면은 어쨌거나 보험사도 일정 부분 보험금을 지급을 덜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네. 수리를 할 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특히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중고다 보니까 부품 교체할 때도 중고 부품을 떼와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중고 부품 취급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내역서를 보면은 이게 중고 부품이 보험 처리됐을 때랑 저희가 일반 시중에 살 때랑 또 단가가 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냥 센터로 가서 깔끔하게 하시는 게 좋다. 기록을 남기는 데는 어디를 어떻게 기록을 남기는 게 좋나요? 사진을 만약에 찍으실 뭐 상황이 되신다면 먼저 먼 거리에서 한번 찍고 그다음 가까운 데서 한번 찍고 파손 정도로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 거리에서 찍는 이유는 차량의 진행 방향을 보기 위함입니다. 방향이 멀리서 보면 보이니까요. 두 번째 가까이에서 찍어야 되는 이유는 바퀴의 어떤 꺾어져 있는 방향을 보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이 핸들을 틀고 있었는지. 사고가 나자마자 핸들을 틀고 가다가 사고 났는데 핸들 곧바로 해놓고 내리는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대로 내려버리기 때문에 바퀴에 틀어져 있는 형태를 또 찍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부딪힌 부위를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리할 때 나는 분명히 앞에 부딪혔는데 옆에까지 수리를 해달라고 이제 무리하게 그때 당시에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진도 찍어주시면 좋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주실 때 사설 레카차에게 견인을 당하는 게 이게 당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보험사의 레카차를 기다리려면 네. 파손이 심하게 됐을 경우에 네.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실 저도 이제 사고를 몇 번 당했는데 네. 제가 외모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한테도 좀 이렇게 협박성으로 맞아요. 당장 걸어야 된다 네. 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사실 저도 사설 레카차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걸 당하면 안 네.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도 약간 두렵더라고요. 몇 명이나 와가지고 네. 당장 안 걸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니 저도 당황스러운데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단호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시장에서 강매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마시고 보험사 레카 불렀으니까 오지 마셔라. 단호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뭐 그렇다고 뭐 때리겠습니까?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때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아, 예.
물론 이제 분위기는 좀 그렇죠. 소심하신 분들은 말을 못 꺼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샤이하기 때문에 말을 못 꺼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단호하게 됐습니다. 보험사 불렀으니까 가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가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허락을 안 했는데도 그냥 걸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때는 핸드폰을 좀 들이밀어야 돼요. 저는 분명히 걸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혼자 걸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찍어버린다든가. 증거를 남기라는 말씀이시죠? 네. 내가 이거 허락하지 않은 상황이다. 네, 안 하는데 네가 임의로 끌고 간 거다. 난 비용 못 준다. 아까 말씀 중에 자동차에 대해서 파손이 생겼을 경우에 네. 보험사에 연계된 서비스 센터보다 해당 브랜드와 연계된 서비스 센터. 서비스 센터에 가는 게 좋다는 건데 사설 레카차에게 걸렸을 경우에 네. 통상 어디로 끌려가게 되나요? 보통 그들이 이제 또 이제 연계되어 있는 수리센터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수리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나올 개연성이 있고 수리비가 많이 나와도 보험회사, 가해자 차량 보험회사 입장에서 공업사에서 달라는 대로 돈을 주진 않아요. 오히려 더 깎으려고 하죠.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공업사하고 보험사의 문제잖아요. 근데 문제는 둘이 막 싸우다가 그 불똥이 나한테 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공업사에 보냈어요. 근데 공업사에서는 이게 수리비에 나온다. 근데 보험사에서는 너무 과하다, 못 주겠다. 그럼 둘이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미 차는 열어놨는데 예. 공업사에서 열어놓고 이제 소비자 전화해가지고 열어놓도록 가져가라. 우리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난처하네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깔끔하게 서비스한테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저도 한 3번 사고 나고 맡겨보니까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네. 그럼 자동차를 맡겼어요. 자동차를 맡겼고 네. 내가 아프고 다쳤을 때 네. 이럴 경우에는 네.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같이 타고 있었다면 가족들에 대한 몸 상태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충격을 받았으면 병원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다만 평일날 사고가 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토요일날, 금요일 저녁 이럴 때 사고 났을 때는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몸이 정말 뭐 어디 부러지거나 해서 당장 병원에 가야 될 정도는 아닌데 지금 당장은 모르겠다. 사실 모르겠다는 정도가 또 제일 많을 거예요. 사고 나고 나면은 이게 약간 붕 뜨는 느낌인데 이 몸이 괜찮은 건지 어디 충격을 받은 건지 잘 모르겠다. 애매할 경우에는 일단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아픈 데가 생겨요. 좀 쑤시죠. 쑤시고 땡기고. 근데 그 다음 날이 보통 공휴일이면 보통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 쪽 가가지고 그냥 응급처치, 엑스레이 정도 찍고 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귀가하셨다가 그 다음 날에 의원 가셔가지고 진료받고 입원 여부에 대해서 의사와 협의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입원 치료, 통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통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사고 나고 나서 이런 경우 있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아픈데요? 가봐야 되겠는데요? 물론 그분 입장에 실제로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보상이라는 것은 남들이 봤을 때, 다수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범주 내에서 해주는 건데 만약에 그분, 아프다는 그분이 만약에 가해자 입장이고 거꾸로 가해자가 사고 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병원 가서 할 테니까 치료비 내놔라 라고 한다면 또 그분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될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몸에 좀 문제가 있으면 어찌됐든 간에 빠른 시간 안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2, 3일 안에는 그래도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고요. 시간을 끌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고 최소한 빨리 2, 3일 이내에는 병원에 가서 네. 기록을 좀 남겨놔야 된다. 네. 그래야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 네. 라고 말씀 주신 거죠. 일주일이라는 단어를 말씀 주셨는데요. 네. 사실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이 일주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없죠. 저도 그런 비슷한 사례들을 들었는데 네. 일부 병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냐, 사고가 언제 났냐부터 물어보고 사고가 난 시기가 예를 들어서 한 5일 정도, 그다음에 일주일이 넘게 지나면 네. 아예 치료를 거부하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제가 처음에 일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료비는 병원과 자동차 보험회사 양자 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계시는 직원분들이랑 자동차 보험 담당자들이 뭐 치료비 얼마 발생했는데 이번에 80%만 받고 끝내자 이런 식으로 병원비를 협의를 했어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바로 치료비를 내주니까. 이게 네, 그렇게 됐었죠.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데서 심평원에서 그런 어떤 자동차 보험으로 인한 치료비까지 심사를 도맡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비가 발생했죠. 그럼 자배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치료비를 내라는 소리 안 합니다. 자동차 환자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병원에서 심평원에 올리겠죠. 그럼 심평원에서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겠죠. 치료비 니네 발생하면 얼마 줄게. 너무 간극이 떨어지게 되면 심평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교통사고 나고 열흘 보름 있다가 와가지고 염자라고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교통사고 때문인 건지 염자라는 게 티가 안 나다 보니까 아니면 그 보름 안에 어디 삐끗하는 다른 사고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심평원 입장에서는 병원 측에다가 야 이거는 교통사고로 인한 걸로 처리 못 해주겠는데 라고 통보가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치료는 해놓고 치료비를 못 받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심평원에 올렸다가 잘릴 것 같은데 그 환자를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병원과 심평원의 문제 때문에 환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긴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최대한 사고가 나고 네. 가장 빠른 시기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현명하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 뼈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디스크가 생기고 뭐 이랬을 경우가 있어요. 충격으로 인해서 몸이 갑자기 뒤로 확 젖혀지잖아요. 이럴 경우에 MRI를 찍어야 되는데 일부 병원 같은 경우는 MRI가 없기도 하고 일부 병원 같은 경우는 MRI 촬영을 거절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현명하게 처리를 하는 걸까요? 그 MRI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교통사고 환자분이신데 와가지고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은 나 아파 죽겠으니까 바로 MRI 찍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MRI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잉 치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MRI는 현재 사고 나고 나서 바로가 아니고 최소 일주일 열흘 이상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일관되게 허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는 다리 쪽이 좀 저리거든요. 근데 환자가 와가지고 다리 쪽이 저려요 라는 거를 일관되게 계속 호소하고 있으면 이거는 MRI를 찍어봐야 되겠다는 의학적 필요성이 생기는 거고, 그럼 그때 의사의 오더하에 MRI를 찍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있습니다. 언제쯤부터 이 제도가 개선됐죠? 그게 개선된 게 제 기억으로 정확하지는 않은데 3, 4년 이상 됐어요. 그게 심평원에서 맡으면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네, 병원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싫다기보다는 심평원에서 나중에 그걸 MRI 비용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있잖아요. 건강보험에서 그 수가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맞춰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병원 같은 경우는 MRI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분께서는 네. MRI가 있는 병원을 가급적 가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의원들은 MRI가 대부분 없죠. 대신 의원에서 만약에 MRI 오더가 내려지게 되면 인근에 협약되어 있는 영상의학과로 보냅니다. 그래서 MRI를 찍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MRI는 사실 선명도가 중요하거든요. 옛날 MRI 장비는 제가 봐도 흐릿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많은 분들이 한방병원 많이 가시잖아요. 뭐 땡땡 한방병원 많이 가시는 병원이 있죠. 그 병원에서 MRI CD를 정말 많이 받아봤는데 그 병원 MRI가 엄청 좀 흐려요. 설비가 오래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생긴 지 얼마 안 된 영상의학과 기계가 좀 새로 들어온 장비 도입 이렇게 써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삐까번쩍한 거예요. 예, 그런 데서 좀 끊는 게 선명하게 나옵니다. 선명하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는데 네. 땡땡 한방병원을 가면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더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방병원은 양방병원에 대비해서 치료비가 더 많이 발생하나요? 많이 발생하죠. 왜냐면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도 좀 많이 있고 한방이 좀 단가가 세요. 또 추나요법이 또 건강보험 기준에 들어가 있고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수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으로 추나요법에 따른 치료비는 보상 가능한데 도수치료는 안 된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방병원에서 이것저것 많이 매기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한약도 막 갖다 매기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뭐 한방병원 와서 누우면 보험사에서 치료비 많이 나오니까 얼마 주고 빨리 주고 치운대, 이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고, 예전에는 어느 정도 좀 이름 타당성이 있는 얘기였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질 거예요. 지금 달라진 게 아니라 앞으로 달라질 거란 말이죠. 달라지고 있어요. 법원 판례 때문에라도. 경상사고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경상사고에 대한 보상 처리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금감원의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 만들어지고 있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 외에 제가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디스크 같은 경우는 기여도가 잡히는 사건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디스크가 기여도가 잡혔을 때 5대 5다. 외상 기여도가 5고 그 전에 내가 갖고 있던 질환력이 5였다. 기여도라고 하면 기존에 내가 아팠던 게 이만큼 아팠고 사고로 인해서 이만큼 더 아프다. 그게 5대5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런 분들도 있겠죠. 손 들고 난 기존에 아팠던 게 없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아팠던 게 5가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요. MRI상 변성되어 있는 정도를 보고 의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100대 0은 없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떤 소송례를 봐도 100대 0은 없었어요. 많이 인정돼야 5대 5예요. 그러면 5대 5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방병원 가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300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치료비가. 그럼 나한테는 청구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 치료비는 다 주게 돼 있으니까. 땡땡 한방병원에서 300만 원 발생했겠죠? 그러면 300만 원 발생한 거에 대해서 외상기여도 5대 5라면은요. 원래 나는 150만 원만 처리받는 거고 150만 원, 50%인 150만 원 내가 부담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해줬죠.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안 해줘도 된 150만 원은 어떻게 하느냐? 내 합의금에서 빼요. 그게 이제 기여도 공제라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자꾸 기여도 공제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그렇게 판결이 나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기여도가 잡힌다? 옛날 보상 지식만 갖고 뭐 소비자분들이 한방병원 가가지고 만약에 입원을 해버렸다? 기여도만큼 빼버린다 주장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합의금 문제로 이제 넘어가시죠. 네. 사고가 났고 몸은 치료를 어느 정도 했어요. 합의금 문제로 넘어가는데 사고가 난 당사자는 시간과 비용을 많이 썼어요. 내 비용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비용을 쓴 거죠. 내가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에서 비용을 쓴 거니까. 네. 그럼 그거에 합당하게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더 현명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독특한 건데 가해자가 있는 사고를 손해배상 사건이라고 하죠. 이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는 대부분 법률,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산정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한 가지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두 번째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금 산정 기준 보통 약관에 따라서 많이 산정을 하는데 약관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2주 또는 3주 비교적 경상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에는 대부분 진단서 끊어보면 염좌, 좌상, 찢어지면 열상 정도 있어요. 염좌는 인대가 조금 늘어난 겁니다. 좌상은 먹는 거예요. 열상은 좀 찢어진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염좌 정도 나와요. 그게 2주, 3주입니다. 그럼 약관에서는 딱 정해놨어요. 염좌라는 병명 자체는 위자료 15만 원이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위자료는 약관에 의할 경우에 무조건 15만 원인 거예요. 두 번째는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수입의 감소가 발생했겠죠. 물론 통원치료 받는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인 수입의 감소는 있었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보상을 해줄 때에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범주 내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사유 없으면 입원 기간만 인정을 하려고 해요. 그럼 입원 기간 동안에 내가 월급을 못 받았다거나 수입의 감소가 생겼을 경우에 수입 감소액의 85%를 줍니다. 근데 왜 85% 주냐면 나머지 15%는 사고와 무관한 소득의 상실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사고가 안 났다 하더라도 월급 200이었으면 200 안에서 밥 먹고 옷 사입고 뭐 관리비 내고 이런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건 사고하고 무관한 비용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15%를 빼고 85%만 보상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제가 상실수익액 말씀드릴 뻔했는데 2주 진단이면은 상실수익액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위자료하고 휴업손해 외에는 사실 지급 기준에서 나올 금액이 없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기자님 혹시 사고 나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2주 정도 받아본 적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 받았죠. 그때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아, 이거 공개해야 되는 건가요? 살짝? 네. 저희는 아이가 3명입니다. 아이들과 전부 다 타고 있었을 때 사고가 났었거든요. 네. 한 400 정도를 받았습니다. 400 정도 받는데 언제 받으셨어요? 지난해 초요? 지난해 초에 만났었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렇게요. 근데 맛있는 거 얻어 먹으려고 여쭤봤던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여쭤봤냐면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땡이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산정했을 때는 400만 원은 현저하게 많이 받은 게 돼요. 일단 그 원칙대로 계산해 본다면 보통 2주 정도 나왔을 때는 위자료가 15만 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보통 2주 꽉꽉 채워서 입원하시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 보통 뭐 5일에서 7일 정도 큰 문제가 없다면 그 정도 입원하시죠. 그러면 급여의 이제 일주일치에 85% 산정하면 급여 신고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근데 또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급여가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이 급여를 못 받았을 경우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300분 정도 받는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열흘 정도 입원했는데 급여를 못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하루에 10만 원 정도죠. 10만 원 정도인데 열흘이면은 100만 원 아닙니까? 85분은 85만 원이잖아요. 근데 위자료가 15만 원이죠. 그럼 사실 내 합의금은 약관대로 했을 때 100만 원이 맞아요. 근데 보통 2주 3주 나왔을 때 100만 원 받고 나오시는 경우 많지가 않고 150만 원 받았다, 200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나머지 이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채웠느냐? 항목이 없는데 이거는 바로 향후치료비라고 하는 상습이. 약관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무상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향후치료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합의 본 시점 이후에 향후에 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니 그에 대한 치료비를 미리 얹어서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주가 나왔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 저는 일주일 정도는 더 병원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주일만 있다고 해서 병원에서 의사가 퇴원 얘기를 하진 않죠. 통상적으로 좀 아프다고 얘기하면 1, 2주를 더 줘요. 넉넉 잡고 2주에서 3주는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향후 치료비를 산정해서 내 합의금에 얹어주는 거예요. 입원했을 때 하루에 보통 한 7만 원 정도 발생할 겁니다. 의원급이. 2주면은 14일치니까 대략 한 90만 원, 100만 원 돈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향후 치료비로 얹어가지고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얹어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향후치료비는 말 그대로 소송했을 때 인정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소송에서는 이거 향후치료비를 해서 판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제 실무상 해주는 거예요. 왜? 소송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2주, 3주 나왔을 때 그래도 위자료가 1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100만 원 정도는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원치료에서 좀 인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민사조정하셔도 그래도 한 200, 300 정도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가정하에서는 인정이 되다 보니까 소송할 바에는 그냥 이 정도 선에 맞춰서 갑시다 라는 선에서 인정해주는 게 향후치료비지 이게 여러분들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항목 이건 아닙니다. 경상사고에 대해서 얼마의 합의금이 적정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위자료나 휴업손해 외 향후치료비는 여러분들이 상의하시기 나름이에요. 보험사랑 협의하시기 나름. 결국 합의금에서 가장 많이 달라지는 거는 향후치료비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향후치료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한 현명한 방법? 이런 거가 있는 건가요? 저도 이제 보상을 좀 해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경우 있어요. FM적인 걸 좋아하셔가지고 향후치료비 추정서는 의사한테 끊어야 되는 거니까 향후치료비를 추정서를 끊어서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보다는 그냥 썰로 푸시는 게 나으실 것 같은데요. 당사자시니까. 그러면은 아닙니다. 저는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정말 크게 조금 뭐랄까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게 향후치료비는 말 그대로 2주가 나왔어요. 근데 의사한테 가가지고 향후치료비 앞으로 얼마나 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의사가 글쎄 앞으로 한 10번이요? 물리치료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통원치료해가지고 물리치료 받게 되면 얼마인가요? 물어봤을 때 한 번에 한 3만원? 자보수가로 하면 뭐 3만원에서 10번이면 얼마죠? 30만원. 보험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푸는 것보다 훨씬 적은 향후치료비가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FM대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화해서 상담할 때 당연한 나이에 권리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아프신 건 알고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 보상 규정에서는 그게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협의를 보셔야 돼요. 향후치료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밀당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밀당을.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아프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저라면 보험회사에서 만약에 뭐 150만 원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아유 이거 뭐 받아봤자 뭐 치료 몇 번 받고 나면 없어질 돈인데 나 진짜 몸이 안 좋으니까 치료나 열심히 받겠다. 지불보증이나 잘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끌리다 보면 보험회사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월 마감이 있고 뭐 반기 마감이 있고 분기 마감이 있고 연 마감이 있는데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분들도 합의를 보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사지마비도 아니고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계속 이게 장기권으로 끌고 가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을 의심할 수 있겠죠. 예, 합의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합의가 안 되고 있냐. 이걸 합의를 보상 못 보냐. 담당자의 그렇죠. 능력을. 네. 그렇죠. 인사고과에도 당연히 좋게 반영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차라리 시간을 끌어가지고 나중에 합의를 보게 되면 조금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 중에 일시수익액 이런 네. 걸 말씀 주셨어요. 이게 네. 뭔지 궁금하고요. 네. 이것 때문에 통원과 입원을 했을 때 합의금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저는 얼핏 들었는데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시수익은 일단 약관에서 말하는 용어는 아니고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쓰는 용어로 일시수익 말 그대로 잃어버리게 된 수익을 말하는 거고요. 두 가지가 있겠죠. 치료 기간 동안에 상실된 수익이 있고 치료를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남았을 경우에 장애로 인한 상실된 수익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일시수익이라고 하고 법원에서도 일시수익, 일시수입 이런 식으로 용어로 좀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경상사고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에 대한 일시수익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리고 입원이라든가 통원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입원에서 진단서라도 끊게 되면 기본적으로 2주가 나오거든요. 그럼 2주가 나오게 되면 내가 하루 만에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2주는 입원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입원비를 향후치료비를 산정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 단순히 통원치료만 받다가 만약에 합의를 보게 되면 향후치료비의 내용 자체가 통원치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입원했을 때 향후치료비는 하루에 7만 원이라고 치면 통원했을 때 향후치료비는 한 번 받는다 한 3만 원이면 끝나니까 그쵸. 당연히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치료비의 차이가 합의금의 차이다. 그렇죠. 이렇게 향후치료비니까. 아까 말씀 주실 때 지불보증이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이 지불보증이 뭔지 제가 한번 당했던 경험이 있는데 네. 경미한 사고긴 했어요. 근데 제가 100% 피해자였고 내리자마자 그냥 저 이렇게 저렇게 사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끝내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왜 멈췄냐라고 식으로 얘기하시더니 네. 여기서 얼굴 붉히지 마시고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대물은 접수가 됐는데 대인 접수가 안 됐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그때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대인 접수가 안 된 경우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경우입니다. 지불보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 과실이 99.9999%라고 할지라도 상대방 과실이 0.1이라도 있으면 치료비는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가해자를 할지라도. 피해자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지불보증은 건강보험 그 심사평가원에서 치료비를 분류해서 이거는 자동차 보험으로 하는 게 맞아 라고 분류를 해주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우리가 치료비를 병원 측에 내줄 테니 병원 내내는 치료비 걱정하지 말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분을 치료해 드려라 라고 보증해 주는 게 지불보증입니다. 그래서 치료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험사가 병원한테 돈을 주겠어 라고 보증하겠다 이거라는 거군요. 치료비에 대한 지불을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합의금과는 별개죠. 합의금은 인마의 포켓,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고 치료비는 병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내 합의금과는 사실 무관하죠. 물론 손해액의 범위에는 포함이 되죠. 네, 근데 합의금과는 무관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가해자가 보험 대인 접수를 이제 거부했을 때 이때가 좀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머리가 아파집니다. 먼저 가해자가 마디모라는 걸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디모 이제 국가수 통해 가지고 사고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느냐에 대해서 의뢰를 하는 거죠. 마디모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요. 이거는 무조건 상해가 맞음, 상해가 아님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상해 가능성 낮음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거의 상해, 교통사고하고 무관한 부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증거력이 법원에서 무조건 인정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반증이 없다면 마디모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접는 게 빨라요. 어떤 반증을 내놓을 수 있을 만한 명확한 반증이 없는 이상은. 진단서를 끊으면은 안 되는 건가요? 진단서를 끊었다 하더라도 이 염좌라는 자체가 엑스레이상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염좌는요, 뒤에서 충, 또 옆에서 퉁 충격을 받았을 때 꺾이겠죠. 목이나 허리가. 그럼 꺾이게 되면 순간적으로 척추의 배열이 흐트러졌다가 다시 잡히겠죠. 일순간 이 척추 뒤에 있는 인대가 순간 늘어났다가 붙게 되는 건데 엑스레이상으로는 인대가 사실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레이만 찍고 염좌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임상적으로 봤을 때 염좌에 준하는 증상을 호소하니까 염좌로 진단 내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디모에서 만약에 상해 가능성 낮음 했는데 엑스레이 딸랑 몇 장 찍은 거 가지고 이게 염좌라고 반증을 될 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MRI 찍으면 나오느냐, MRI 찍었을 때도 진짜 심한 염좌 아니면 거의 안 나와요. 예, 그 디스크를 보기 위해서 많이 찍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염좌만 가지고 그걸 입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마디모로 돌리게 됐을 경우 그렇고, 마디모를 안 돌리고 가해자가 그냥 보험회사 전화해가지고 나 이거 대인 접수 못 해줍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 보험회사에서도 가해자의 말을 듣고 대인 접수를 안 해줘요. 못 해줘요. 왜냐면 보험회사는 어쨌든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가해자가 내가 내 계약의 주인으로서 이거는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 보험사도 답 없어요. 그럼 그때는 소송하셔가지고 이게 사고 때문에 발생했다는 걸 입증을 하고 보험 처리를 받아야 돼요. 아, 정말 골치 아프네요. 네, 그래서 골치 아프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처음에 대치하다가 경찰서 신고하고 가해자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해줘 이렇게 되면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일관적이고 신념이 굳건한 가해자다. 그럼 끝까지 가는 거죠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영수증 처리하려고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비 냈다가 영수증 처리하려고 보험사에 냈더니 보험사에서 이거 가해자가 해주지 말라는데요? 못 해주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비용만 쓴 셈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지불 보증도 안 하고 합의금도 받을 수 없다. 자동차만 고쳐주겠다. 네. 이렇게 돼서 끝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러면은 대인에 대한 거절을 한 가해자는 뭐 피해받는 게 없어요? 피해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법원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들으시면은 아씨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제 봤던 사고였는데 블랙버스를 보니까 차가 이제 25km 정도, 20km 미만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밥을 먹으러 점심시간이어서 가다가 사이드별에 손목을 부딪혔어요. 세게 부딪혀 넘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가다가 이게 툭 이렇게. 근데 이제 이분이 뭘로 청구하셨냐면 목 디스크로 청구했어요. 목 디스크. 가해자분이 이때는 대인 접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천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가해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 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되겠죠. 네. 네. 자, 그래서 PD가 그래서 카메라를 찍어야 된다고 그렇게 네. 주장하고 있네요. 네. 근데 그것도 경우에도 지금 목 디스크 나왔다는 분이 난 사고 전에는 목으로 병원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거 손 부딪히고 나서 목 디스크 터져가지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 아니에요. 발발 뛰고 계시면서 보험사에다가 1,500만 원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제보자가 왔었어요. 네. 2주 진단을 받고 1년 넘게 합의를 안 하고 있다. 근데 난 합의할 생각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있으셨거든요. 이럴 경우에 가해자는 굉장히 곤란할 것 같고 네. 피해자도 도의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겠지만 보험사는 방법이 없고 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좀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현명할까요? 가해자 입장에서 솔직히 신경 쓸 건 없어요. 어차피 보험 처리가 됐고 가해자가 그 이후에 다른 보험회사 가입한다 하더라도 그 사고 당시에 있었던 보험회사 처리해 주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럼 그때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제 담당자가 머리가 아픈 거죠. 1년 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금액을 좀 슬금슬금 올려주겠죠. 이제 2주 진단 나오셨는데 1년 넘게 합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문제겠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내 합의금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잖아요. 너무 말이 안 되게. 네.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끌려가다가 뭐 안 되면은 소장을 집어넣겠죠. 그냥 그렇게 해결해 볼 수밖에 없죠. 결국 보험사도 말도 안 되는 블랙 컨슈머한테는 소송밖에 답이 없는 거군요. 솔직한 제 생각은 경상사고 같은 경우에는 약관대로 지급을 하고 만약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송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정말 다친 사람들한테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상으로 줄줄 새는 보험금이 많다 보니까
정말 중상자분들이 아.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으로 소송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또 하나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경미한 사고를 연속으로 몇 번씩 났어요. 네. 오늘 경상사고가 퉁해서 났어요. 네. 100% 피해갑니다. 앞차는 100% 피해자니까 뭐 지불할 거 없고 그냥 치료를 충분히 받으면 되고 자동차 고치면 되죠. 네. 근데 자동차도 경미하게 부서졌으니 금방 수리가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리가 돼서 첫 번째로 다시 운행하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또 거의 비슷한 100% 사고가 났어요. 네. 이렇게 두 번 연속 100% 피해 사고가 났을 때 네. 누구한테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고 그 치료는 어떤 보험사에게 지불 보증을 받아야 되고 합의금을 어떻게 받는 게 현명한지. 우선은 그렇게 두 번 사고 나셨다면 뭐 종교를 하나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살풀이 하시든가 뭐. 근데 어쨌든 두 번 사고 났으면 두 번 더 경미할 경우에는 둘 다 염자잖아요. 근데 염자에 준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 손해 개념에서 나눠서 이렇게 상기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염자에 대해서는 뭐 2주 나왔으면 여기서 뭐 100만 원 받고 여기서 100만 원 받으시든 각각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대물처로도 각각 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염자가 아니라 디스크가 한번 터졌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고로 디스크가 더 심해졌다. 이런 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있겠죠. 그때는 외상 관여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겠죠. 첫 번째 사고에 대해 외상 관여도가 50%였다면 두 번째 사고는 좀 더 심해졌다 하더라도 외상 관여도는 30%만 잡는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단순한 염자라면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각각 그냥 합의 보시면 돼요. 사고가 클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서 각각 살펴봐야 된다. 이제 기여도가 산정될 수 있는 연골 파열이라든가 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 기여도를 감안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기여도에 따라 가지고 보상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여도라는 것은 보험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보고 첫 번째 사고로는 관여도 몇 프로, 두 번째 사고로는 관여도 몇 프로는 의사가 해줘야 되는데 그 의사의 의견이 다르잖아요. 보험에서 소속되어 있는 의사의 의견과 피해자 측 입장에서 바라보는 의사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1차와 2차 보험사가 다를 경우에는 서로 많이 밀죠. 야 1차 사고 기여도가 많았어 2차 사고 기여도가 많았어 이렇게 밀어버리죠. 같은 보험회사라면 이제 공평하게 서로 적은 기여도만 가지고 산정을 하겠지만 그런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기여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여쭤봤던 것 중에서 네.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났어요. 1차 사고도 합의도 아직 안 끝났으면 네. 1차 사고의 가해자는 삼성화재, 뒤에 사고의 가해자는 현대해상이었으면 둘이 한꺼번에 저한테 합의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주는 건데 어떻게 이건 전산이 되는 건가요? 그냥 단순한 염자라는 가정하에서는 각각 그냥 주는 겁니다. 각각 하나의 사고로 뭉쳐가지고 하나의 손해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각각의 사고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고만큼 주는 거고요. 염자라는 것은 사실 뭐 관여도로 잡을 만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100만 원, 100만 원, 150, 150 이런 식으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받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대인 보상에 대한 접수를 안 해버렸어요. 내 치료비를 감당해버렸거든요. 이럴 경우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급 보증을 안 해주는데 내가 낸 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실손보험으로 내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내가 약정한 비율만큼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있고 4세대 실손, 지금 현행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가 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주게 되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봐서 40% 생각하시는데 그거 2018년도에 약관이 진작에 바뀌었기 때문에 건강보험 미적용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으로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서 옛날에 표준형은 80%, 4세대에서는 급여, 비급여 나누고 있잖아요. 그쵸. 급여 80, 비급여 7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건강보험 미적용 아니냐. 옛날 분쟁조정 사례인데 옛날 분쟁조정 사례는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도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보는 그때 당시의 실손이었고 2018년도에 개정된 실손에서는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보험 적용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건강보험 미적용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부담해주기로 한 비율만큼 주겠다고 바뀌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내용이네요. 아까 사실 이 내용을 여쭤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2주 진단을 받은 경미한 사고인데 100% 피해 사고 어떤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걸로 1000만 원을 받는 방법 이런 영상도 있고 그래요. 이게 가능하죠. 네.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건가요? 소득이 매우 세면 가능합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관 기준에서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약관 기준에서는 급여를 실제로 못 받았을 경우에 급여 손실분을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급여가 센 분들은 회사가 잘 돼 있어서 이번에 있어도 급여의 대부분을 보존해 주죠. 급여가 1000만 원이신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면 한 달 입원하면은 급여 1000만 원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1000만 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에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잘못해서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의 문제니까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급여 손실분은 다시 중복으로 또 줘야 된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회사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법률상 기준으로 따지면은 1,000만 원에 대한 급여 손실분 인정이 되고 플러스 위자료까지 하게 된다면 대략 뭐 1,100, 1,200 정도의 보상금이 인정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봤던 그 영상에서는 네. 이렇게 급여가 굉장히 많은 분이 아니었거든요. 일용직 노동자 수준의 급여를 받는 분이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떼를 부려서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정말 이런 게 가능한 건지가 궁금해요. 방송 용어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진상 부리면은 가능한 경우 있어요. 실제로 일용임금이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1년 동안 민원 넣고 전화해서 난리치고 민원 넣고 전화 난리치고 해가지고 한 700만 원까지 받으시는 경우도 봤어요. 그분이 자기 딸에 대한 사고도 있는데 맡아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왔었고 저는 단칼에 거절했죠. 안 한다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적정 보상금이라는 걸 받아야지 내가 이걸 많이 받기 위해서 민원 넣고 진상 부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보험이라는 게 사실 연한 제도잖아요. 묶여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적절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말씀 중에 궁금한데요. 네. 아까 저한테 질문 주셔서 네. 제가 경미한 사고였는데 400쯤 받았다 네. 라고 했는데 네. 그럼 저는 괜찮게 받은 건가요? 그렇죠. 뭐 이렇게 잘 받으신 거죠. 적절하게 받으신 거예요. 아, 그래요? 저도 옛날에 사고 났을 때 150 받았나 그랬을 거예요. 2주 나왔는데 그때 담당자가 또 우리 또 학교 후배 동기더라고요. 누구 아시죠? 그러길래 제가 모른다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알긴 알죠? 그랬더니 그 얘기 들었다고 해서 동기 전화 와가지고 형 적절히 가자. 저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0 준다길래 오케이 전화 와가지고 보조기 값은 빼고 줄게 이러죠. 오케이 그냥 그렇게 합의를 봤죠. 그냥.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네. 성인과 아이가 치료비가 좀 다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아이들은 수입이 감소가 없잖아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못 간 거, 배움을 다 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간접적인 손실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경제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 손해배상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원 못 간 거 이런 거에 대한 간접 손실은 보상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수능을 못 보게 됐다 거기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거기에 대한 어떤 손해액을 산정해야 살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사고 당하면 피해자분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피해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최소한 피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이 개인 사업자로서 매출에 대한 감소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순소득에 대한 것만 인정을 받게 되는 것도 피해가 되는 것이고 내 몸이 다쳤는데 내 후유증이 과소평가되는 것도 피해를 입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항목별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소득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약관은 무조건입니다. 세법상 관계증빙서에 따라서 입증이 안 되는 경우라도 소득의 상실을 인정해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현장 근로자이신 경우예요. 현장 근로자분들은 세금 신고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행한 직종별 노임 단가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규정이 그렇지 실질적으로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보험사에서 그냥 낮은 평균 임금만 인정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를 떼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장 근로를. 그때는 동료 근로자분들의 인후보증서, 별다른 양식은 없습니다. 같이 어느 현장에서 어느 현장까지 같이 무슨 일을 했다. 미장이면 미장, 비계면 비계공, 우리 아시바 있죠? 비계공이면 비계공, 이런 거에 대해 입증이 돼야 되고, 도구들이 있을 경우에는 도구에 대한 사진도 찍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 게 있어요. 또 비계공은 사실 자격증이라는 게 없는데 전공들은 자격증이 있거든요. 국가 자격증이 아니라 사단, 법인 뭐 이런 데서 만든 자격증이긴 하지만 그런 자격증도 있으시면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두셔야 되고요.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머리가 아픈데 큰 기업 말고 조그마한 뭐 식당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금 신고 제대로 안 하잖아요. 안 하다 보니까 그때는 차라리 내가 식당을 운영했다는 걸 입증을 하고 순소득은 어차피 적게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관으로만 보게 된다면 순소득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일용임금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매출에 대한 부분 입증하시고 매출에 대한 또 통계소득이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식당에 대해서 몇 년 차부터 몇 년 차까지는 얼마 이렇게 인정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관철이 되려면 약관 기준이 아니라 법률상 기준에서만 인정이 되고 있어요. 약관 기준에서 무조건 세금 신고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그때는 보셔가지고 이거는 법률상 기준으로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특인 처리를 좀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든가 하는 이제 조목조목 상세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좀.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아리까리하다 아사모사하다 싶으면은 주변에 있는 손해상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희 채널을 통해 가지고
문의를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한 게 되게 복잡하네요. 하나하나 다 입증해야 돼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병원에 누워 계실 때가 아니다. 일어나서 지금 조사하러 돌아다니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하죠. 오늘 이윤석 선생님하고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A부터 Z까지 굉장히 많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동차 사고가 나고 내가 직접 낸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는 거죠. 되게 재밌겠네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